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빅터 전문가 이번 주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1월 달 좋은 종목들 꽤 안겨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게임주들이 사실상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맞이했는데요. 아직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방송 보자마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좋은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해 놓은 상태라서 저는 또 이 뒤쪽에 또 그 종목 오픈해 드릴 거고 좋은 모습으로 오늘 방송 1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달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11월달 정말 힘들고요. 목차를 먼저 보시면 11월 수익률하고 이제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거고요. 이제 중국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됐는데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여기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거 괜찮냐고 괜찮으세요? 유럽과 미국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예, 유럽은 일평균 확진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미국도 지속적으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인 만큼 치료제를 좀 의존도를 좀 더 빠르게 높여서 임상시험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국내 치료제인 기업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속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쪽이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것도 이제 내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뒤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메타버스와 NFT 시장이 조정이 왔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조정이 와서 끝인가? 그것도 좀 한번 뒤쪽에서 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순환매에 대한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나?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직 들춰내지 못한 기관들마저도 알아내지 못한 그런 재료들이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입니다.
이건 지난주까지의 수익률이고요. 이번 주 거 하나 가져오면 뭐가 더 추가가 됐나 한번 보세요. 네, 버킷 스튜디오가 추가가 됐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를 이게 올타임 하이 피크 때 청산을 못 해가지고 저는 8,000원 더 갈 줄 알았거든요. 8,000원 못 가고 8,000원 찔렀어요. 상방 오픈을 시켰다가 저항 맞고 하락하길래 일단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 부분들 뭐 좀 아쉽다고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예. 바닥이 어딘지 머리 꼭대기 정수리가 어딘지 누가 압니까? 예, 절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세력은 메이저들이 만든다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운 좋게 이 피크아웃, 로우 프라이스 이런 부분에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실제로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다. 특히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요즘에 조금은 메말라가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화요일 기준인데요. 화요일 기준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화요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3,000선을 못 지켰어요. 위로 올려볼게요. 네. 코스피가 3,000선을 못 지켜가지고 지금 많이 답답한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000선에서는 돌파, 상방 돌파와 하방 돌파, 지지가 무너진다라고도 하는데 그게 몇 번이나 이뤄졌고 이게 10월달, 11월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느냐? 외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종목마다 메이저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 주도하는 종목도 있고요. 또는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저점에서 매수해놓은 종목은 위에서 매도를 누가 하느냐? 누가 위에서 매수로 손바뀜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개인이냐 외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여줄 수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메타버스 시장과 NFT 시장이 그런 장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개인들이 사놓고 기관이나 외인이 그걸 받아쳐줬어요. 매도로 받아쳐줬는데 매도를 다시 매수로 받아쳐줬는데 그 손바뀜이 일어난 게 또 한 번의 사이클이 돌아왔다. 그리고 잠깐의 조정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유망 종목인 수익 종목이기도 하고요. 유망 종목을 재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수익 종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습니다. 자, 굉장히 많죠. 갤럭시와 SM도 있고요.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있고요. 그죠? 컴투스 있고요. 하이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예. 노란톡방, 요 우측 하단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애걸구걸 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닥달하세요. 예. 저를 괴롭혀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직장인들의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예. 자, 국내 선물도 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려는 이런 변곡점 자리들 제가 아침 일찍 눈 떠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게 이제 지수밖에 안 봅니다, 여러분. 예. 뉴스 보고 지수 보고 그 다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수익률을 내드리기 위해서 손익비 좋은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 오늘이라도 저를 만나셨다면 그리고 오늘 저를 처음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제가 시황과 업황을 체크해 드리고 또 종목 컨택은 어떻게 해드리는지 한번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당당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목차를 한번 보시면 미중 첫 화상회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죠. 네, 여기 주요 내용이 이제 뭐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제 결국에 뭐냐, 이제 패권 경쟁 시대에서 무역 갈등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의견이 이제 컨트랙트 이제 접목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흐지부지된 첫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나름 이렇게 첫 정상회담을 하려는 트라이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간의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과 의장이 화상 회의를 진행했지만
어쨌든 이런 국제 질서가 바르게끔 잡히게끔 이제 선진국인 미국이 주도하에 중국과 함께 협력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대립은 중국이 일단 러시아와 이제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이제 중동아시아 쪽에서도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소 존재를 하죠. 그게 미국에게는 또 대립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잠재적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리스크가 좀 많아요. 무역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요. 그 무역으로 인한 매출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입 수출이 안 돼서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게 된다면 이 또한 공급난 플러스 공황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실없이 이 화상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신북방 정책 이제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도 얘기하죠. 신북방 정책 아니면 중국 시장 대개방 정책, 개혁 개방 이후에 대개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너무 고도로 성장했어요. 특히나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민간 기업들이 중국의 최초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줬었는데 그 뒤에는 민간 기업 자력으로 굉장히 많이 큰 성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중국 기업을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게 결국 이제 독점 기업을 세수를 받아서 이제 국가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사회적 불균형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평균화하겠다. 이제 레버리지 자체를 이렇게 좀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제 시진핑의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 내막은 좀 알 수가 없죠. 중국 신북방 정책을 따지고 본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미국을 박살내는 게 목표거든요. 이제 기초통화인 달러를 무너뜨리는 게 중국의 주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쉽사리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뜨고 있는 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CBDC, 디지털 자산, NFT 이쪽이 뜨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주식 수혜주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것도 좀 뒤쪽에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패권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의견 대립을 절충을 찾지 못했다라는 데 좀 메시지를 남겨놨고요. 우리나라는 거기 가운데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할 게 없습니다.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냥 한중 관계에 대한 완화 정책을 좀 더 시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용을 할 것이다. 야, 너네 대한민국 너네 중국이랑 좀 친하게 놀아. 위드 코로나 이제 정상 진행되면은 아마 이제 너네 무역 수출도 꽤 원활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네 먹고 살 만큼 해. 라고 미국이 수용을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미국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유임이 아니라 연임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페드, 이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페드에서 의장직을 두고 기존에 있었던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냐 아니면 이제 부의장이 이제 교체되느냐, 부의장이 이제 의장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두고 있었는데 연임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됐고 근데 그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를 가져왔고요. 결국에는 월요일 11월 22일 월요일 날 일단 이런 폭락장이 나왔었는데 이게 폭락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워낙에 고점 올타임 하이를 한 번 더 찍고 나서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언론 쪽에서는 일단은 좀 뭔가 두려운 피어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단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이제 반등의 구간이 아마 이제 녹화보는 월요일 날 나가겠죠. 근데 화수목 이렇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2020년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무자비하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나 이런 거 좀 처음 듣는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거시 경제를 좀 알아야 국내 주식을 투자를 잘할 텐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저를 물고 노래 들어드세요. 네. 그냥 전문가한테 질문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네. 다만 쓸데없는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이 주식에 대한 내용들만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역량 내에서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좀 주시고 그렇게 소통해서 우리 연말 이제 2021년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연말에 나는 좀 더 수익을 좋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찾아왔습니다. 2부. 그래서 앞쪽에 좀 얘기했던 거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중국에서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 진행하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실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행을 할 텐데, 아마 중국을 좋아라 하는, 전 세계 국가에서 중국을 좋아라 하는 국가가 좀 있을까요? 지금 반감이 많이 사져 있죠. 네. 반감이 엄청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 때문이죠. 그게 이제 또 중국한테는 리스크예요. 리스크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 고령화 시대에 그런 접어들고 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산하 정책 제한을 완화시킨다. 예. 3인 그러니까 자녀를 3인까지 허용시킨다라는 것을 올 초에 좀 실현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중국 관련 수출이 될 만한 이런 화장품이나 아니면 엔젤 산업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일단은 중국 시장이 대개방을 2035년까지 실현할 텐데, 여기에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 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실현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회적 리스크로 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에너지원 불균형이 있었죠. 네, 에너지원 불균형. 자,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전력 자체를 줄여버렸어요. 전력난을 워낙에 이제 전기가 많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전기를 돌리려면 가동시키려면 석탄을 떼야 돼요. 석탄을 또 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인력이 부족하고요. 근데 또 석탄난이 또 오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한테 피해가 온 게 뭐가 있었냐? 요소수 대란이 났었죠. 네. 석탄에서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요소수인데, 석탄을 쓰질 않으니까 석탄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석탄 채굴을 중단시키고 석탄을 소비하지 않으니까 요소수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한테까지 결국에 피해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류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시장 공략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음폐수, 음식 폐기물에서 나오는 이런 폐수 자체를 요소수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아직은, 수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가격 전략 같은 거, 그런 대박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 주제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일단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가 돼요. 근데 중국이 예,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한테 피해가 오진 않을까? 혹은 우리나라에게 수혜가 되진 않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어,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1990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이제 좀 설립이 된 지 오래됐어요. 이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9월 2일 날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만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자, 위치는 어디인가 일단 한번 봅시다. 예. 중국의 이 베이징 위치에 있어요. 예. 베이징 이 위치에 있는데 이 지역에 설립을 했다. 자, 베이징 거래소 만든 이유가 진짜 뭔지 정말 좀 깊게 스토리텔링을 들고 가봐야 돼요. 베이징 거래소가 만들어진 이유는 진짜로 이 내막은 강소기업을 키우기입니다. 워낙에 독점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컴퓨터 세대를 주도해버렸죠. 이 IT 세대 때부터 IT 세대가 접목 올 때부터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었는데 베이징 거래소를 진짜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강소기업을 키우려고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에 마윈 한번 보세요. 마윈이 정말 많은 자금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금력을 중국 당국 자체에는 헌납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헌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원초적인 내용을 따지고 백데이터를 들어가 본다면 바로 알리바바나 텐센트를 키워줬던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중국 당국입니다. 예. 중앙 당국에서 키워줬었어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많이 오래된 60년대에서부터 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져가야 돼서 좀 생략을 하고요. 이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 자, 결국에는 기술이 돈이다라는 걸 중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또 강점이 뭐예요? 인프라죠. 예. 인원들이 많아요.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 있는 회사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 법인이 굉장히 많죠. 지금 애플도 심지어 지금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 법인이 가동이 안 돼서 혹은 가동 통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당국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약간의 국가 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해소하려고 미중 정상회담을 지난주에 실시를 했는데 별로 실효성은 없었다라는 게 좀 실망 매물로 좀 나왔었고요. 자, 본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최근 1년간 중국 증시가 외국인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최근에 있었던 중국발 헝다 사태로 인해서 자금이 쭉 빠져나갔다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암시를 한다라는 것이 결론은 중국 시장 우에 상장되어 있는 이 홍콩 시장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홍콩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유입되고 있다? 바로 베이징 증권거래소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 증시를 볼 때, 아시아 증시를 볼 때 원래는 이 싱가포르와 홍콩을 금융 허브로 봤었습니다. 이제 아마 중국이 그 금융의 심장, 그러니까 아시아에서의 금융 심장입니다. 금융 심장을 빼내어서 중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강제로는 아닌데 이제 일단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만든 이유는 강소기업 너네 지원 많이 해줄게. 상장도 쉽게 해줄게. 우리 중국 당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퀀티테이티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을 그러니까 한국 기업으로 키워줄 수 있다라는 게 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제가 가져왔던 내용이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불균형을 좀 해소하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데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독점 기업들 죽이고 중소기업들 살려서 반 독점 기업을 또 다른 반 독점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궁금하다. 그리고 종목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종목이시죠. 네. 자, 종목 같은 경우 종목이 제일 궁금하다 하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노란 톡방 내에서만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위드 코로나 정말 괜찮은 걸까? 네, 안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면 봉쇄는 안 하겠다. 근데 각 주지사별로 통제권은 있어요. 예, 각 주별로 통제권이 있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확진자 추이와 급격한 사망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재봉쇄를 하지 않을까. 요게 이제 또 다른 주식시장의 리스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평단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기 노란 톡방 안에서도 조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종목들 평단 조절 잘 해서 수익 손익비 좋게끔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메타버스 NFT 테마가 드디어 조정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 야, 이거 근데 막상 조정 오니까 사고 싶지가 않다.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조정을 받을 때는 통상 2에서 5거래일 정도를 조정을 줍니다. 예. 그래서 당장 다시 매수를 하긴 조금 꺼려지는데 그 와중에 좀 호재가 있고 이슈가 덧붙인 종목들은 바로 지속적인 상승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줬거든요. 바로 뒤쪽에서 좀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두 종목 가져왔는데요. 재료는 아직 남아있다. 자, IP. 네, 지식재산권입니다. IP라고 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엔 지식재산권, 판권, 그리고 가입자들, 그리고 이 판권에 대한 특허권. 이게 결국에는 다 돈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가정마다 TV 하나씩 다 있고 IPTV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 IPTV 가입자 그리고 그 가입을 한 사람들의 알고리즘, 이 사람들의 알고리즘, 이게 AI가 빅데이터를 냅니다. 빅데이터. 네. 이게 결국엔 다 돈입니다, 여러분. 네. 기업들한테는 이게 다 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자, 가입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봐요. 시청하는 콘텐츠, 마음에 드는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칭을 합니다. 서칭을 해서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IPTV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보통의 일반 기업들이 다 실행을 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들입니다. 경로 유입, 어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경로 유입, 시청자 유입 경로, 가입 경로, 뭐 어디서 보고 광고를 보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건 그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예, 빅데이터 아니고요. 예.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주가를 하나 가져왔죠. 오늘 이 기업 화요일 기준으로 바로 5% 이상 다시 반발 매수가 바로 들어와줬습니다. 장중에는 한 10% 가까이 상승을 해줬었는데 잠깐 윗골이 달리면서 그간에 있었던 매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기업인 리디와 MOU를 체결했다. 자, 리디가 뭐냐? 리디가 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는 여기까지만 가져왔어요. 자, 리디라는 기업이 결국에는 이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이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판매라는 것이 이제 판매라고 하니까 좀 장사하는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런 느낌일 텐데 어쨌든 기업이 성장하려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웹툰과 웹소설 이쪽이 굉장히 그 여성 팬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팬층. 예. 그리고 남성 팬층보다는 여성 팬층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다양한 소설이 있고 이 소설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게
장르에 따라서 다르죠. 예, 장르가 뭐 이제 스릴러냐, 뭐 범죄냐, 아니면 이제 연애 소설이냐, 뭐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성 팬층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리드가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웹소설로만 보던, 웹툰으로만 보던 그런 내용물을 영상으로 만난다. 자, 누구랑 같이 협력하냐? 네. CJ 엔터테인먼트와 바로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기업과 함께 갑니다. 이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냥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신중하다 보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저도 방송 출연을 하는 만큼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요. 자, 최근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자, 이정재와 정우성이 소속해 있었던 이런 아티스트 컴퍼니 설립 5년여 만에 이 기업과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기업과 매각 협상에 나섰다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자, 매각이 되든 되지 않든 이 기업은 일단은 호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튜디오는 아티스트 컴퍼니뿐만 아니라 레몬레인, 이미지나 인컴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엔터주들과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웹툰까지 수많은 콘텐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종합 미디어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레몬레인이라는 기업이 이제 곧 상장을 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자회사입니다. 이 기업의 자회사요. 자회사인 레몬레인이 상장을 합니다. 레몬레인 얘기한 거면 이미 재료는 다 여러분들한테 오픈해드린 거고요. 이게 최대 주주로 아마 상장을 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자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기업이 최대 주주겠죠. 땡땡땡땡 스튜디오입니다.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3부 찾아왔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 레몬레인이라는 기업이 결국에는 상장을 하는데, 레몬레인이 어떤 기업이냐, 이제 2010년에 그 KBS 월화 드라마를 방영했었던 스튜디오입니다.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이름을 널리 펼쳤었고, 그때 좀 매출이 굉장히 꽤나 좋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콘텐츠 제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아까 얘기했던 이 IP, 지식재산권 있죠?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또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겠죠. 뭐 사진을 내놓든 월페이퍼를 내놓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시중에 풀어서 독자들 혹은 구독자들과 애청자들에게 한층 더 높은 팬층을 살 수 있는 그런 전략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 그거를 요새 이제 지상파 케이블 종합 편성 채널 너나 할 거 없이 IPTV 내부로 유입이 돼서 상품을 그러니까 시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콘텐츠 시장인데 메타버스 시장하고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가상 현실에 대한 한층 더 높은 격 높은 그냥 언어라고 좀
단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직 뭐 공식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메타 가상 현실에 대한 고급진 이 그래픽을 구현해 내려면 이런 VFX 기업들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업들이라고도 하죠. 이 VFX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좀 더 많은 장비와 좀 더 많은 인력들을 확충해서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지금 실제로 최근에 대박 났던 그 시리즈물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알려드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은 뒤쪽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다운탑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메타버스 시대는 언제일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어요. 그죠? 이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조직도 그리고 마케팅 부서를 나눠서 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와 리얼리티 랩이라는 부서로 나뉘게 됩니다. 자, 소셜 미디어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 광고 매출로 회사 수익을 냈었던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이 있고요. 자, 리얼리티 랩은 실제로 말 그대로 이제 신세대에 접어들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 AR, VR 있죠. 이 크게 쓰고 나서 이 내 가시권에서 뭔가 증강현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도구들, 그리고 디지털 금융. 이게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상자산에서 파생이 되어 나오는 이런 디지털 자산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 인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체도 지금 메타버스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게임 같은 경우에 현질하는 거고, OTT,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팬층으로서의 내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구독료 혹은 구독 이상의 실물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뿐인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IT 버블과 굉장히 유사한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뻥카 안 치고 정말 열심히 이 메타버스 신생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분명히 그만큼의 득이 볼 것이고 주가는 몇백 배 이상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몇백 배짜리를 이렇게 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저는 이 기업이 이제 2타자이지 않을까, 제 2타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홀로렌즈라고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 이거 아시죠? 네. 자, 이거 닌텐도 위에서, 그러니까 일본 기업도 하물며 닌텐도 위에서도 이 AR, VR과 직접 이제 게임을 AR 그 웨어러블을 착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현실 체험이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기기들을 만들었었는데, 자, 홀로렌즈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실제로 착용해 보면은 묵직묵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셔야 될 게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바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제가 미션 임파서블을 집에서 심심해서 다시 봤었는데, 자, 메타버스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면인식 자체를 이 MIT 요원이 이 렌즈 하나를 끼고 나서 이 렌즈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 렌즈입니다. 네. 이 렌즈를 끼고 나서 암호 해독부터 안면 인식까지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지금 변화를 겪는 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온미디어의 자회사가 실제로 이런 헬멧 타입의 이제 XR 기업, XR 디바이스를 내놨어요. 네. 지금 상품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산업 분야에서도 좀 일부 수주가 되긴 했는데 대량 수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가온미디어의 자회사 K피처스 테크입니다. 가온미디어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가온미디어를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자,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이런 휴대폰, 셀폰도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컸었죠. 굉장히 크고 두껍고 무겁고 그랬었죠. 그게 점점 양산화가 되고 성장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이 한 손 안에 들어오는 휴대폰도 있었고, 물론 저도 지금 다시 조금은 큰, 너무 작다 보니까 화면이 눈에 안 보여서 조금은 큰 셀폰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이게 현실화돼야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렌즈 시장에 대해 한번 컨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기기 하드웨어 부분의 웨어러블이 너무 무겁다. 첫 번째. 이걸 소형화 시켜야 된다. 두 번째. 뭘로 해야 될까? 바이오 기업과 이 렌즈 사업의 고유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퍼레이션,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렌즈 시장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렌즈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자, 최근에 이제 중국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콘택트 렌즈 시장 동향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11월 17일 겁니다.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안 나오죠. 왜? 자, 우리가 눈을 시력 교정을 하려면 직접적으로 이 안경점에 가서 교정을 해야 되고, 기기 갖다 대서 제 시력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물을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꽤나 많은 기업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언택트 시대로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콘택트 시장이 많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흥했다면 다음 타자는 하드웨어. 요거를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렌즈 시장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국내 주식에서는 바로 이 땡땡 무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경쟁 기업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경쟁 기업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인터로조가 어떤 기업이냐? 네. 인터로조는 말 그대로 땡땡 무역을 일단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인터로조는 실질적으로 이 렌즈 시장과 이 인공 눈물을 주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DHP 코리아는 이 시력 교정기, 그리고 시력 교정을 한 이후에 렌즈를 만들잖아요. 그게 안경이든 콘택트 렌즈든 이 실물을 만들기 위한 교합을 만들어내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 바로 이 DHP 코리아와 휴비츠입니다. 자, 근데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안 좋아요. 네.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멀티플을 추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치가 나오는 걸 봐야 알겠지만, 대략의 캐파시티를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부터 이렇게 내림순으로 본다면 이 땡땡 무역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고, 다음 차세대 메타버스 시장과 함께 접목해서 볼 수 있는 대박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이 경기 사이클을 좀 멀리 내다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당장 수급이 안 들어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던 그런 매출 추이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2012년도에 굉장히 좋은 이 패시브, 뮤추얼 펀드나 이런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쪽 중소기업에 대한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트렌드가 있었던 시절이 2012년도 정도가 되겠는데,
이때 기관들도 이 삼형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그 스튜어드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튜어드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기관이 이 종목의 주식수를 의결권이 있게끔 사버리는 겁니다. 10%든 보통 이게 많이들 행하는 게 연기금이 많이 하거든요. 연기금이 주로 대량 매수를 해버려서 이 주가를 대량 매수해버려서 물론 나눠서 하겠죠. 대량 매수를 해서 이 주주 의결권을 가지고 그 주식 그 종목 아니, 그 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제시를 합니다. 매년마다 YY 때 통상 사업 계획서를 낼 때 혹은 IR 주최를 할 때 의결권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주주로 등극을 하는데요. 대주주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데요. 주식을 단순 보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낸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대표적으로 이 땡땡 무역은 과거에 이 돌턴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외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 땡땡 무역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런 이력이 있던 기업이고요. 이 외에도 뭐 현대 홈쇼핑이나 신세계나 이마트나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주 매출 자체가 수혜로 바로 매출로 적용이 돼버릴 수 있는 경기 소비재 업황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의결권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기업이 하는 사업 영역을 가졌습니다. 총 4개로 구분이 됐는데, 이 랜드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여기에 이제 오실로 코리아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자,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종목을 오픈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삼형무역이라는 기업인데요. 예. 이 삼형무역이 이 에실로라는 것은 이제 외국 기업이에요. 이제 프랑스 렌즈 회사인데 이 프랑스 렌즈 회사가 국내에 법인을 차릴 수 있게끔 지분을 50%가 좀 안 되게 49.8%를 지분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에실로 코리아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 추이는 직접적으로 다 삼형무역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에실로 코리아가 또 개미광학 유한공사라고 중국 안경렌즈 공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의 현지 법인 공장도 있고요. 요 두 매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 지분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장 이 메타버스 시장과 잘 연결해서 보면은 향후 대박 수혜주가 어떤 것들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멘트나 내용을 알고 싶다.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3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 다음에 또 좋은 수익률과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